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비트코인을 막 사들이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스스로를 비트코인 자본회사라고 부릅니다. 네,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진 기업, 바로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단순히 비트코인 투자를 잘했다, 뭐 이 수준을 넘어서요. 지난 10년간 월스트리트의 그 쟁쟁한 사모펀드들이 풀지 못했던 아주 오래된 숙제를 비트코인 하나로 풀어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대체 뭘 어떻게 하고 있길래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건지, 이게 금융시장에 던지는 의미는 뭔지, 그리고 여러분이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그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건 정말 흥미로운 사례예요. 핵심부터 딱 말씀드리면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그냥 뭐 금고에 넣어두는 자산으로 보는 게 아니거든요. 회사의 자본을 조달하고 굴리고 확장하는 모든 과정의 중심에 있는 핵심 담보물로 쓰고 있습니다. 이건 기존 금융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아주 대담하고 새로운 실험이라고 봐야죠. 핵심 담보물이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오래된 숙제부터 풀어보죠. 도대체 사모펀드들이 10년 넘게 해결하지 못했다는 그 두 가지 문제가 뭔가요? 첫 번째는 접근성의 문제예요. 아주 쉽게 말해서 그들만의 리그였다는 거죠. 아, 그들만의 리그. 네, 전통적인 사모펀드는 법적으로 공인된 기관 투자자나 뭐 자산이 수십억, 수백억 원은 되는 그런 초고액 자산가들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 같은 일반 투자자는 KKR이나 칼라일 같은 유명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싶어도 문턱조차 밟을 수가 없었죠. 굉장히 폐쇄적인 구조. 이게 첫 번째 한계였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나 낄 수 없는 파티였다. 그럼 두 번째 문제는 뭔가요? 바로 자본의 영속성 문제입니다. 영속성이요? 네. 사모펀드는 보통 10년 만기라는 시한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요. 펀드를 만들어서 10년 동안 열심히 기업에 투자하고 가치를 키워서 10년이 딱 되면 좋든 싫든 투자한 자산을 전부 팔아야 합니다. 수익을 정산하고 펀드를 해산해야 하는 거죠. 아, 그게 정말 큰 문제겠네요. 예를 들어 제가 펀드 매니저인데 9년 차에 정말 좋은 회사를 발견해서 투자했어요. 이제 막 성장 가도를 달리는데 10년이 됐다고 이걸 억지로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자본을 굴리고 싶은데 펀드의 유한한 수명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영구적인 자본 구조, 그러니까 Perpetual Capital Structure의 부재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지난 10년간 사모펀드 업계가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했던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접근성과 영속성, 이 두 가지군요. 바로 이 지점에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등장하는 거고요. 첫 번째 문제, 즉 접근성은 어떻게 해결했나요? 듣고 보니 정말 기발하던데요. 해결책은 놀라울 만큼 간단하면서도 강력합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나스닥 상장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포함한 전 세계 누구나 그냥 스마트폰으로 증권사 앱을 켜서 MSTR이라는 티커로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잠시만요. 그게 어떻게 사모펀드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냥 상장사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인데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을 한 주 사는 행위는 이 회사가 보유한 그 막대한 양의 비트코인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갖게 됩니다. 아, 심지어 회사가 돈을 빌려서, 즉 레버리지를 써서 비트코인을 사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적은 돈으로 더 큰 규모의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레버리지 효과까지 얻게 되는 거죠. 사모펀드에 들어가려고 뭐 재산 증명하고 복잡한 서류 작업하는 대신 그냥 주식 한 조를 사는 걸로 그 모든 걸 대체해버린 겁니다. 와, 그건 정말 관점의 전환이네요. 사모펀드가 쌓아올린 높은 벽을 상장시장이라는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광장으로 그냥 옮겨와서 허물어버린 셈이군요. 이건 뭐 거의 금융의 민주화 수준인데요. 하지만 잠깐만요. 이게 장점만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건 엄청난 위험이기도 하잖아요. 비트코인의 레버리지로 투자한다는 건 비트코인이 10% 떨어지면 내 주식 가치는 그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게 일반 투자자가 감당할 수 있는 변동성이 맞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이 모델의 양면성이죠. 높은 수익률의 가능성과 살인적인 변동성이라는 위험이 정확히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주가는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과 거의 똑같이 움직여요. 비트코인이 하루에 10%씩 오르내리면 이 회사 주가도 그만큼 요동친다는 뜻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량주에 투자하던 분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롤러코스터일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접근성 문제는 해결했지만 그 대가로 엄청난 변동성을 감수해야 한다. 그럼 두 번째 문제, 그 영속성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 건가요? 상장사라고 해서 자본이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결국 펀드처럼 만기만 없을 뿐이지 시장 상황이 나쁘면 자금 조달이 막힐 텐데요. 상장사라는 이점을 120% 활용해서 만기가 없는 영구 자본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유상증자를 해서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거나 전환사채, 시비라고 하죠. 이걸 발행해서 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계속 조달하는 거죠. 펀드처럼 끝이 정해진 저수지가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새로운 물길을 터서 물을 끌어올 수 있는 강과 같은 자금 흐름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최고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강을 마르지 않게 하는 원천이 바로 비트코인인 셈이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개념이 바로 디지털 에쿼티, 디지털 크레딧이라는 새로운 도구입니다. 디지털 에쿼티, 디지털 크레딧. 용어는 조금 어렵게 들리는데 하나씩 풀어보죠. 디지털 에쿼티는 뭔가요? 디지털 에쿼티는 사실상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식 그 자체를 말합니다. 다만 그 가치의 기반이 회사의 소프트웨어 사업 실적이 아니라 회사가 보유한 막대한 비트코인의 가치에 있다는 점이 다르죠. 아, 가치의 근원이 다르군요. 네. 그래서 이 회사 주식을 디지털 자산, 즉 비트코인을 담보로 하는 주식이라고 보는 겁니다. 투자자들은 이 주식을 사는 것만으로도 비트코인 상승에 베팅하는 효과를 얻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식의 본질이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라 비트코인 그 자체가 됐다는 의미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디지털 크레딧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개념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이야기에서 정말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디지털 크레딧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로 파격적인 지점이거든요. 지금까지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면서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 여겨졌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그걸 디지털 부동산처럼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디지털 부동산이요? 그건 무슨 뜻이죠? 단순히 보유만 하는 게 아니라 담보로 잡고 다른 기관의 대출을 일으켜서 이자를 받는, 즉 월세를 받는 자산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단순히 비트코인을 담보로 자기들 주식을 발행하는 걸 넘어서 아예 비트코인을 담보로 제3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신용상품 시장에 직접 진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와, 이건 비트코인의 자산 등급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예요. 그건 정말 큰 변화네요.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을 사서 오르기만 기다리는 전략이었다면 이제는 그 비트코인을 담보로 이자 수익까지 창출하는 훨씬 더 정교한 금융활동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건 비트코인이 더 이상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 자산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미국 국채처럼 기관급 담보, 인스티튜셔널 그레이드 컬래터럴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이 전략의 궁극적인 목표 지점이죠. 비트코인을 월스트리트의 제도권 금융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여서 대차대조표에 올릴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담보자산으로 격상시키려는 겁니다. 물론 아직은 계획 단계에 가깝지만 이 방향성 자체가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엄청나죠. 정말 대담한 계획이군요. 그렇다면 이런 전략이 실제로 성과를 내고 있나요? 이론은 그럴듯한데 현실에서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게 그냥 우리 이렇게 할 겁니다 하는 계획서 수준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지금까지 주식 발행, 우선주 발행,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서 수십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조 원에 달하는 자본을 이미 조달했습니다. 수조 원이요? 네. 그리고 그 돈으로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사들여서 현재 전 세계 모든 상장사를 통틀어 압도적인 1위 비트코인 보유 기업이 됐죠. 이미 월스트리트가 이 모델을 받아들이고 돈을 넣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움직이고 있는 거대한 기차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를 퍼블릭 사모펀드, 즉 공개된 시장에서 운용되는 사모펀드라고 부르는 거군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만기도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최근 사모펀드 업계에서 컨티뉴에이션 펀드라는 게 유행하고 있어요. 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만기가 다 된 펀드의 우량 자산을 팔지 않고 새로운 펀드로 옮겨 담아서 계속 운용하는 방식이거든요. 어떻게든 영속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인 셈이죠. 그런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그걸 상장 시장에서 훨씬 더 크고 영구적인 형태로 이미 구현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그래서 어떤 분석에서는 2025년까지가 이 모델의 실험 단계, 그러니까 0년 차,
2열 0이었다면 2026년부터는 비트코인 신용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확장의 단계, 1년차 2열 1이 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거군요. 네. 본격적으로 디지털 크레딧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 모델의 완성형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비트코인으로 자본을 도달하는 단계를 넘어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들어내는 단계로의 진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모델의 혁신적인 측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하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단 하나의 자산, 그것도 비트코인이라는 극도로 변동성이 큰 자산에 올인하는 전략은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물론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장점의 이면에는 그만큼의 치명적인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죠. 가장 크고 명백한 리스크는 앞서 잠깐 언급했던 높은 레버리지 구조입니다. 이 모든 전략은 본질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우상향할 것이다 라는 강력한 믿음 위에 서 있는 카드집과 같아요. 카드집? 네. 만약 이 전제가 무너져서 비트코인 가격이 예상과 달리 장기간에 걸쳐 급락한다면 회사의 자산 가치와 주가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성공하면 몇 배의 수익을 얻지만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전략의 전형이죠. 저는 또 다른 위험도 눈에 밟히는데요. 최근에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MSCI 같은 주요 주가 지수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냥 기술적인 문제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리스크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 모델이 가진 또 다른 구조적 리스크입니다. 전 세계에는 이런 주요 지수를 기계적으로 따라서 투자하는 거대한 규모의 패시브 펀드, 즉 기관들의 큰손 자금들이 있습니다. 만약 지수에서 제외된다면 이 거대한 자금들이 더 이상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을 자동으로 사주지 않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마치 미쉐린 가이드나 인기 맞춤 리스트에서 빠지는 것과 비슷하군요. 식당의 음식 맛은 그대로여도 그 리스트를 보고 찾아오던 수많은 손님들의 발길이 한순간에 뚝 끊길 수 있다는 위험이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새로운 돈의 유입이 막히면서 주가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이것은 회사의 펀더멘탈과는 별개의 기술적인 문제지만 그 파급력은 매우 클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주시해야 할 부분입니다. 전임의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단순히 사서 보유하는 것을 넘어서 회사의 자본을 조달하고 운용하는 핵심 엔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리테일 접근성과 영구 자본이라는 사모펀드의 오랜 난제를 해결하는 아주 혁신적인 금융 모델을 제시하고 있고요. 네, 미래 금융 모델이 될 수도 있는 대담한 시도인 동시에 비트코인이라는 단일 자산의 가격 변동에 모든 것을 건 높은 레버리지 구조라는 점에서 예측 불가능한 거대한 위기, 즉 또 다른 블랙스완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양면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혁신과 위험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서 이 현상을 해석할 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만약 변동성 높은 디지털 자산 하나만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연구자본 회사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면 앞으로 또 어떤 비전통적 자산이 금융 시스템의 중심부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게 꼭 비트코인이 아니더라도 미술품이 될 수도 있고 희귀한 데이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투자의 미래를 또 부를 축적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